1945년 12월 겨우 26세의 독일 여성이 하멜린에서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트 폴켄라트 아우슈비츠와 베르겐 벨젠의 오베라우프셰린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스실 선발에 직접 관여하고 집단 처형을 조직하고 수천 명의 수감자의 죽음을 감독했습니다. 나치 조직 내에서 그녀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세뇌 규율 그리고 제국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의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고립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젊은 독일 여성들을 집단 학살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라펜스부리크에서 아우슈비츠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삶은 조직적인 잔혹 행위와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점철되었습니다. 1945년 4월 영국군이 베르겐 벨젠을 해방했을 때 끔찍한 이미지들은 그녀가 학살 기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평범한 여성이 어떻게 제3제국의 가장 두려운 경비병 중 한 명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마지막 순간까지 그토록 잔혹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소녀에서 광신도로 증오의 각성. 엘리자베스 밀라우는 1919년 9월 5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실레지아의 시골 마을인 쇼나우 안데어 카츠바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요제프는 임업 노동자로 일했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6자녀를 돌보았습니다. 1920년대 독일 노동자 계층 가정이 겪었던 전형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녀의 삶은 암울했습니다. 역사적 맥락이 그녀의 미래를 결정지었습니다.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의 여파로 휘청거리고 있었고 초인플레이션은 경제를 황폐화시켰으며 국민적 분노는 모든 사회 계층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농촌 지역 사회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이 가정과 공적인 대화에서 주요 화두가 되었고 극단적인 정치 운동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학업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학교 성적표에는 그녀를 평범한 학생으로 분류했고 기본 과목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전 그부들과 선생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규율 있고 조용하며 외부의 영향에 취약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에게 고등교육이나 진로를 제공할 만한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1933년 1월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되었을 때 그녀는 13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세대는 국가사회주의 청소년 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최초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나치가 집권한 지 몇 주 후 그녀는 독일 여성연합 분투처 매들리에 가입했는데 이 단체는 그녀의 개인적, 이념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단체는 발두르 폰 쉬라흐가 이끄는 히틀러 유겐트의 여성지부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오락이 아니라 세뇌였습니다. 독일 여성들을 제국에 충실한 시민, 미래 군인들의 어머니, 그리고 아리아 인종의 순수성을 수호하는 사람으로 변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설립 당시 이 단체의 회원 수는 약 100만 명이었습니다. 1933년 12월 새 정권의 압력으로 그 수는 20배로 증가했습니다. 제복은 의무적이었습니다. 남색 치마, 흰색 셔츠, 그리고 목에 두른 검은색 스카프였습니다. 활동은 신체운동, 행진, 애국가, 그리고 인종생물학, 국가사회주의 역사, 그리고 반유대주의의 기초를 가르치는 이념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녀들은 유대인의 신체적 특징을 파악하고 아리아인의 우월성을 이해하며 퇴폐적이라고 여겨지는 인종적 요소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1936년 10세에서 17세 사이의 모든 독일인은 나치 청년 단체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유대인은 배제되었고 이는 참가자들이 인종적으로 순수하고 특권을 누리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여름 캠프는 강렬한 이념 형성의 경험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소녀들이 시골 시설로 이송되어 몇 주 동안 군사 규율 아래 막사에서 잠을 자고 매일 밤 모닥불 주변에서 열리는 의식에 참여하고 독일의 역사적 운명에 대한 연설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중대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국가사회당 집회 참석은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그부들과 함께 뉘른베르크로 여러 번 가서 연례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나치 문양이 새겨진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경험이었습니다. 10대들은 스스로를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를 변화시킬 역사적 대의를 위해 싸우는 군인으로 여겼습니다. 독일 교육 시스템은 독일 연방의 교육을 보완했습니다. 교실에는 히틀러의 초상화가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교과서는 총통의 위상을 찬양하고 독일의 영토 확장을 정당화하며 유대인을 모든 국가적 병폐의 원인인 인종적 기생충으로 묘사하는 교과서로 대체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가정학, 인종위생 그리고 체육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전문직 경력을 쌓기보다는 유능한 아내이자 다산의 어머니가 되는 데 집중했습니다. 모성은 궁극적인 애국적 봉사로 여겨졌습니다. 제국을 위해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은 남성의 군 복무만큼이나 가치 있는 기여를 의미했습니다. 리듬 체조는 신체 단련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독일 의사들은 리듬 체조가 생식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여성의 신체를 강화하는 데 특히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단체 훈련은 집단 복종과 사고의 통일성을 촉진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그녀는 유모와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1938년 5월 그녀는 지역 미용실에 취직하여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이 소박한 직업들은 그녀에게 사회적 출세의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나치즘은 그녀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국가에 직접 봉사하여 지위와 인정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1940년 그녀는 젊은 여성을 위한 제국 노동 서비스 Reichsarbeitsdienst für die weibliche Jugend에서 복무를 마쳤습니다. 17세에서 25세 사이의 여성들은 6개월 동안 중운사 정권 하에 농장, 공장, 국가기관에서 일했습니다. 공동 기숙사, 회색 군복, 장시간의 육체 노동, 그리고 엄격한 규율은 젊은 여성들이 국가에 절대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제국 노동자당 Reichsarbeitsdienst은 새로운 독일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저녁 강연, 총통의 구호 낭송, 노동 신앙, 희생과 같은 모토 반복을 통해 이념 형성을 강화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국가사회주의 공동체에 대한 완전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1941년 그녀는 22살이 되었고 나치 이념을 완전히 체득했습니다. 독일 여성연맹, 교육 시스템, 그리고 제국 육군사관학교 라이크스아르바이츠디인스트에서 보낸 시간은 그녀를 모범적인 젊은 독일 여성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규율 있고 순종적이며 인종의식이 강하고 필요한 모든 면에서 제국에 기꺼이 봉사할 의지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SS가 강제수용소 경비원으로 젊은 여성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이는 강요가 아니라 민간 직업보다 더 높은 임금, 주택, 제복, 그리고 당 지도부와 직접 협력하는 명예를 제공하는 자발적인 봉사였습니다. 입대하기로 한 그녀의 결정은 수년간의 이념 주입과 준비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1941년 10월 그녀는 SS 친위대 에아우프세 헤린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녀의 첫 임무는 제3제국 최대 규모의 여성 강제 수용소인 라펜스브리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평범한 젊은 독일 여성에서 나치의 공포체제 속 경비병으로 완전히 변신하게 됩니다. 라펜스브리크, 잔혹함이 탄생한 작업장. 베를린에서 북쪽으로 90km 떨어진 브란덴부르크 평원의 라펜스브리크 수용소가 1939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941년 10월에 도착했을 당시 이 시설은 이미 나치 여성 강제 수용소 시스템의 중심지이자 다른 대규모 수용소의 미래 경비병을 위한 훈련센터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라펜스브리크는 여성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6년간 운영되는 동안 13만 2천 명의 수감자가 이곳을 거쳤습니다. 유대인, 공산주의자, 여호와의 증인, 로마인, 매춘부, 레즈비언, 그리고 제3제국의 인종적 도덕적 기준에 따라 반사회적으로 분류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중 9만 2천 명 이상이 처형, 강제 노역, 생체 실험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시설은 엄격한 위계 질서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맨 위에는 남성 SS 사령관이 있었고 그 아래로 행정장교와 의무장교가 있었습니다. 오베라우프세 헤린넨은 일반 여성 경비병들을 감독했고 카포, 다른 수감자들에 대한 권한을 가진 여성 수감자는 지휘 계통의 가장 낮은 계층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여성 간부들 중 첫 번째 단계인 아우프세 헤린 라사로 입소했습니다. 그들의 지도교관은 1939년 최초의 레인저 중 한 명으로 수용소에 입대했던 21세의 도로테아 빈츠였다. 빈츠 역시 시골 출신으로 아버지는 메클렌부르크의 한 마을에서 산림관리원으로 일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학성으로 악명이 높아 신병들을 훈련하는 데 이상적인 훈련가였다. 훈련은 이론 강의가 아닌 실제적인 몰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빈츠와 함께 아침 순찰을 돌고 처벌 방법을 관찰하고 점차 규율 시행에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일회용 인간, 제국의 적들이었으며 어떤 대우든 마땅히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수감자들은 새벽 4시에 휘파람 소리와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들은 몇 분 만에 침상을 정리하고 더러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몇 시간씩이나 계속되는 일일 인구조사인 아펠을 위해 중앙광장에 줄을 섰다. 이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감독관들은 수감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벌을 내릴 구실을 찾았다. 잘못된 자세, 무의식적인 떨림, 무례하다고 여겨지는 눈빛 등 그녀는 이러한 불복종의 징후를 감지하고 즉각적인 공격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뺨을 때리는 것이 가장 가벼운 처벌이었고 발로 차기, 고무곤봉으로 때리기, 채찍질은 중대한 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빈츠는 동정심은 용납할 수 없는 약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능한 교도관이라면 자신이 수감자들에게 행사하는 권력을 즐겨야 합니다. 강제 노동 작업장은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수감자들은 경비병의 직접 감독 아래 독일 국방군 베르마특을 위한 제복, 신발, 장비를 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작업장 중 하나에 배정되어 수감자들이 생산 속도를 유지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며 자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생산성이 저하되면 식량 부족이나 공개적인 굴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식량 박탈은 통제의 근본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공식 배급량은 검은 빵, 묽은 순무 수프, 그리고 가끔씩 마가린이나 말고기 한 조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정도 양으로는 장시간 생존하기에는 부족했는데 특히 고된 육체 노동을 고려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교도관들은 처벌 차원에서 이러한 배급량을 더욱 줄여 수감자들을 굶겨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감자들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빠르게 개발했습니다. 병든 수감자들을 쓰러질 때까지 강제로 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화장실 사용을 몇 시간씩 거부하고 한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 전체 집단이 식량을 잃게 하는 집단 처벌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징벌적 목적뿐 아니라 상관들에게 간수로서의 그녀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1942년 여름부터 라펜스브리크는 카를 게브하르트 박사와 그의 조수 헤르타 오버호이저, 프리츠 피셔가 지휘하는 의학 실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실험에는 고의적인 골절, 고독성 박테리아에 의한 상처 감염, 마취 없는 절단, 그리고 강제 불임 수술이 포함되었습니다. 여성 감독관들은 병참 지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이송하고 수술 중 제지하고 환자가 저항하거나 탈출을 시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 실험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는 의료 막사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비원들은 서로 실험에 대해 이야기했고 때로는 희생자들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지 내기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라펜스브리크의 잔혹한 문화는 근무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경비병들은 별도의 막사에 거주하며 심리적 강직의식에 참여했습니다. 빈츠는 훈련생들이 무작위로 선정된 수감자들을 번갈아가며 학대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은 남아있는 인간성이나
연민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실전 훈련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공개 처형은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수감자들은 교도관들이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동안 교수형이나 총격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다양한 유형의 두려움을 구분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심리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펜스브리크는 다른 수용소로 이송되는 여성 경비병들을 위한 배급소 역할도 했습니다. 약 3,500명의 여성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은 후 아우슈비츠, 베르겐벨젠, 마이다네크, 다하우로 보내졌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젊은 독일 여성들이 효과적인 집단 학살 요원이 되는 법을 배우는 공포의 대학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체류 기간 동안의 평가 보고서는 그녀를 유망한 경비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규율이 뛰어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주저없이 학대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 덕분에 그녀는 더욱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용소로의 전속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1942년 3월 라펜스브리크에서 5개월을 보낸 후 그녀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로의 이송을 신청했습니다. 폴란드 수용소는 유럽 유대인 학살의 주요 거점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었고 SS는 작전을 지휘할 경험 많은 감독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이탈은 그녀의 성장기를 마감하고 홀로코스트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실레시아 고향에서 온 경험 없는 젊은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라펜스브리크는 그녀를 전문적인 테러 전문가로 탈바꿈시켜 나치 체제의 가장 잔혹한 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휘할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지옥의 심장부로의 상승. 1942년 3월 SS 운터샤르피러와 결혼한 후 이 성을 엘리자베스 폴켄라트로 바꾸었던 그녀는 최종 해결책으로 알려진 나치 학살 프로그램의 중심지였던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라펜스브리크에서의 경험은 강제 수용소 시스템 내에서의 삶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폴란드에서 마주하게 될 산업적 규모의 대량 학살에는 아무런 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대규모 수용소는 3개의 주요 시설로 구성되었습니다. 1940년에 설립된 최초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 1942년에 대량 학살 시설로 문을 연 아우슈비츠 제2비르케나우, 그리고 화학회사 아이지파르벤의 노예 노동에 사용되었던 아우슈비츠 제3모노비츠였습니다. 40개가 넘는 위성보조 수용소가 이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수용소 운영 기간 동안 130만 명이 이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그중 110만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수감자들이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제복을 수선하는 재단 작업장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질서를 유지하고 방해 공작을 방지하며 생산량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은 겨울철 난방도 없이 원시적인 도구로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했고 작업 속도가 느려지면 체벌을 당할 것이라는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일했습니다. 작업장의 생존 조건은 체제의 집단 학살 논리를 반영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배급을 받았습니다. 검은 빵 300g, 순무스프 1리터, 그리고 가끔씩 마가린이나 소시지가 배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은 수감자들이 생산적인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남도록 계산된 것이었지만 신체적 회복이나 조직적인 저항을 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포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모범적인 처벌을 위해 수감자들을 무작위로 선발하고 초과 근무를 하도록 강요했으며 날조된 위법 행위에는 식량 배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히 상부의 명령에 따른 대응이 아니라 SS 위계 질서의 효율성을 입증하려는 그의 개인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1942년 12월 그녀는 비르케나우 소포 창고로 승진했습니다. 이 직책은 더 큰 책임을 지는 자리였으며 수감자들의 생사를 직접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친척이나 적십자사 같은 단체에서 보낸 음식, 의약품, 의류 등 소포들이 보관되었는데 이러한 소포들이 수취인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직책은 25명에서 30명까지의 수감자를 감독하는 것이었고 소포를 열고 분류하고 다시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내용물을 배달하고 무엇을 압수하고 무엇을 통제수단으로 사용할지 결정했습니다. 빵 한 조각이나 아스피린 한 알은 영양실조에 걸린 병든 수감자에게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그녀를 희망과 절망을 마음대로 분배하는 자로 만들었다. 그녀는 식량 배급을 통해 수감자들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 정보 제공자에게는 보상을, 문제 제기자로 여겨지는 자에게는 처벌을 내렸다. 이 시스템은 수감자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조장했고 조직적인 저항을 촉진할 수 있었던 연대감을 파괴했다. 창고 관리는 또한 그녀를 말살에 앞서 진행된 조직적인 비인간화 과정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가족 사진, 편지, 종교적 기념품 등 개인 소지품들은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체계적으로 파기되어 외부 세계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단절시켰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파기 작업을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감독했습니다. 1944년 11월 아우슈비츠에서 대량 추방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녀는 비르케나우 여성 수용소의 최고 책임자인 오베라우프세헤린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임명으로 그녀는 수용소 내 여성 위계 질서의 정점에 서게 되었고 12명의 경비병과 수십 명의 카포를 지휘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책임에는 일상 업무 관리, 아침과 저녁 검표 지휘, 규율 감독, 그리고 강제 노역이나 즉시 학살 대상 수감자 선발 참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역할 덕분에 그녀는 집단 학살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발은 세 가지 주요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수천 명의 추방자들이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며칠간 이동한 후 화물칸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와 같은 감독관들의 도움을 받은 SS 의사들은 몇 분 만에 작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사람들과 가스실로 즉시 보내질 사람들을 분리했습니다. 수용소 내에서는 너무 아프거나 허약하거나 노령으로 노동을 계속할 수 없는 수감자들이 주기적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건강검진에 참여했는데 단 몇 시간 만에 수백 명의 여성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녀의 판단은 객관적인 의학적 고려사항이 아니라 잠재적 생산성에 대한 자의적인 평가에 근거했습니다. 포로 병원은 세 번째 선별 장소였습니다. 빨리 회복하지 못한 환자들은 수용소 위생 조치에 따라 학살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과정을 감독하며 선별된 수감자들이 가스실로 저항 없이 이송되도록 했습니다. 전후 재판 기간 동안 수집된 증언들은 그녀가 선별 과정에서 보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존자인 베라 피셔는 자신이 직접 1,400명의 수감자를 분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 그중 300명만이 노역에 배정되었고 나머지는 즉시 처형당했습니다. 다른 목격자들은 그녀가 벌거벗은 여성들 사이를 걸으며 무심코 오른쪽이나 왼쪽을 가리키며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판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선발 외에도 그녀는 매일 인원 집계 시 적용했던 신체적, 정신적 고문 레퍼토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녀는 수감자들을 극한의 온도에서 몇 시간 동안 팔을 뻗은 채 있게 했고 기절한 수감자들은 폭행했습니다. 또한 수감자들이 완전히 지칠 때까지 달리고 뛰고 자갈 위를 기어가고 맨발로 행진하도록 강요하는 스포츠 운동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의도적인 식량 박탈은 그녀가 선호하는 통제 수단이었다. 그녀는 수감자들이 너무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집단 처벌의 일환으로 모든 구역에서 식량을 전부 빼앗았다. 이러한 관행은 상부의 구체적인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단식을 통해 규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그녀의 개인적인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의 잔혹함에 대한 명성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전체에 퍼졌습니다. 수감자들은 그녀를 가장 두려운 교도관 중 한 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백한 도발 없이도 극도의 잔혹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을 의식을 잃게 만드는 구타, 며칠 동안 지속된 처벌, 그리고 수감자들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기 위한 공개적인 굴욕이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1943년 그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과밀과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인해 만연했던 풍토병인 발진 티푸스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SS 참모 병동으로 이송되어 종합적인 치료를 받았고 그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같은 병에 걸린 수감자들의 운명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이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그들은 곧바로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1944년 여름과 가을 아우슈비츠는 40만 명이 넘는 헝가리 유대인들이 도착하면서 가장 극심한 학살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은 도착 후 몇 시간 만에 학살당했습니다. 오베라프셰 헤린으로서 그녀는 이 대규모 학살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선별 과정을 감독하며 부하 경비병들의 업무를 조직했습니다. 1945년 1월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접근하자 대규모 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수감자들이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식량도 거의 없이 강제로 행진하는 죽음의 행진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홀로코스트 진원지에서 거의 3년간 복무한 후 1945년 1월 18일 아우슈비츠를 떠났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의 시간을 통해 그녀는 중급 경비병에서 나치 체제에서 가장 잔혹했던 수용소의 여성 조직 내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극심한 학대를 자행하고 집단 학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체계적인 테러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과 의지에 직접적으로 기인했습니다. 베르겐벨젠, 절대적인 비참함의 왕국. 1945년 2월 동서양 연합군의 공격으로 제3제국이 무너지던 중 그는 리더 작센주의 베르겐벨젠 강제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그의 이송은 학살의 증거를 은폐하고 생존 수감자들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SS가 명령한 대규모 철수의 일환이었습니다. 베르겐벨젠은 1940년 소련 전쟁 포로 수용소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나치는 유대인들을 연합군 포로로 교환하고자 했지만 이들을 수용하는 교환 수용소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수용소들이 철수하면서 베르겐벨젠은 제국 전역에서 온 수만 명의 포로들을 수용하는 마지막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당시 수용소는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붕괴를 겪고 있었습니다. 1944년 7월 1만 5천 명이었던 수용 인원은 1945년 3월에는 6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본래 이 정도 규모로 설계되지 않았던 수용시설들은 완전히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베르겐벨젠에는 가스실은 없었지만 과밀 수용, 식량 부족,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 그곳은 그 어떤 학살 수용소 못지않게 효과적인 죽음의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여성 수용소의 오베라우프세린으로 임명되자마자 그녀는 벨젠의 짐승으로 알려진 요제프 크라머 사령관의 직속 지휘를 받는 최고 지휘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크라머는 불과 몇 주 전 아우슈비츠에서 도착하여 폴란드 수용소에서 완벽하게 구사했던 잔혹한 수법을 베르겐벨젠에서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생존 환경은 아우슈비츠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수백 명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진 막새는 수천 명의 수감자가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에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특히 혹독한 겨울 동안 사람들은 충분한 담요도 없이 배설물로 뒤덮인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물은 너무 부족해서 마실 수도, 기본적인 청소에도 쓸 수 없었습니다. 식량은 2-3일에 한 번씩 묽은 순무수프와 가끔씩 곰팡이 핀 빵 한 조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급량은 장기간 생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다른 수용소에서 죽음의 행군을 거쳐 온 많은 수감자들이 이미 영양실조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질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이를 통해 전파되는 발진 티푸스가 주요 사망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질, 결핵, 괴혈병이 역학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매일 250명에서 300명이 굶주림 질병 또는 탈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신을 치울 인력이 부족하여 막사의 시신이 쌓였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체계적인 폭력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폭력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죽어가는 수감자들을 학대하고 목마른 수감자들에게 물을 주지 않았으며 며칠 동안 식량을 완전히 박탈하는 등 집단 처벌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생존자 헬렌 헤르코비츠는 이후
재판에서 경비원이 운전하는 자전거 뒤에서 맨발로 뛰어야 했고 경비원이 고무곤봉으로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3일마다 빵과 물을 배급받는 지하실에 갇혔고 결국 발진티푸스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음식을 몰래 가져다 준 언니의 도움 덕분에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이미 피고인들에게 구타를 당했던 베라 피셔는 베르겐-벨젠 수용소의 수법이 더욱 가혹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번은 아픈 젊은 여성이 채소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채소를 머리 위로 4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 여성이 더 이상 팔을 들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그녀를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리고 해가 질 때까지 아무도 그녀를 돕지 못하게 했습니다. 베르겐-벨젠에서 굶주림을 고문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극심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빈약한 식량 배급을 직접 통제하며 완전히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누가 먹고 누가 먹지 않는지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이용해 수감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구걸하게 하거나 비열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빵 부스러기를 대가로 동료 수감자들을 비난하게 했습니다. 스포츠 운동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였다. 그는 수척하고 병든 여성들에게 마당 자갈 위에서 뛰고 달리고 팔굽혀펴기 같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 중 쓰러져 사망했지만 그는 이를 단지 내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징계 조치라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은 일상이 되었다. 그는 고무곤봉을 들고 막사를 누비며 너무 느리거나 너무 약하거나 혹은 그저 자신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수감자들을 학대했다.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심지어 몇몇 경우에는 호흡이 멈출 때까지 학대가 지속되었다고 한다. 그의 재판에서 제기된 가장 심각한 혐의 중 하나는 노인 수감자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식량 배급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뭔가 유용한 일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계단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고 바닥에 부딪히면서 즉사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후 법정에서 증언하기 위해 살아남은 여러 증인들이 목격했습니다.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녀의 행동은 그녀의 성격에 대한 불안한 심리적 측면을 드러냅니다. 독일의 패배가 명백하고 나치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수감자들에게 극심한 잔혹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제도적 유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잔혹 행위가 지속된 것은 공격성이 개인의 심리적 필연성이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의 감독 하에 있던 여성 구역의 행정은 수감자들을 살리려는 모든 시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하급 교도관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부족한 약을 나눠주지 말며 수감자들이 아픈 동료를 돕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수용소에서는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되던 일일 집계가 베르겐-벨젠 수용소에서는 그녀의 지휘에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수감자들은 날씨에 상관없이 대열을 유지해야 했고 그녀는 형벌을 부과할 구실을 찾으며 대열 사이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집계는 탈진으로 인한 죽음이 예견되는 가학적인 광경이 되었습니다. 해방 전 마지막 몇 주 동안 수용소 곳곳에 시체가 쌓이고 위생시설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도 그는 공포 정치를 지속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제국이 전쟁에서 패배했음이 분명해진 상황에서도 그가 공개 형벌을 집행하고 포로들을 처형했다고 회상합니다. 1945년 4월 15일 영국 제11기 갑사단이 베르겐-벨젠에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설 곳곳에는 13,000구의 시체가 매장되지 않은 채 널려 있었고 6만 명의 생존 수감자들은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위생 상태는 그곳을 치명적인 전염병의 온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국 해방군의 반응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다. 작전을 담당했던 의무장교 글린 휴즈 준장은 베르겐-벨젠을 전쟁 기간 내내 목격한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지옥의 모습이라고 묘사했다. 영국군이 촬영한 영상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백골 시체들과 살아있다기보다는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생존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해방 이틀 후인 4월 17일에 체포되었습니다.
영국군은 다른 SS 대원들과 함께 수용되어 있던 수용소에서 그녀를 여전히 발견했습니다. 다른 많은 경비병들과 달리 그녀가 도망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확신 혹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국군은 피고인과 다른 포로 경비병들에게 시신을 집단 무덤에 묻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필름 영상은 SS 여성들이 그 센터가 운영되던 수년 동안 보여줬던 것과 같은 무관심함으로 시신을 구덩이에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 기록은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포로로 잡혀간 초기 시절 그녀의 행동은 간수로서의 그녀의 경력을 특징짓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용소 내부 상황에 대한 질문에 그녀는 단지 명령받은 대로 했을 뿐이며 대량 학살은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르겐-벨젠 수용소 사건은 세계 여론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방된 수용소의 모습은 나치의 공포를 상징하는 동시에 홀로코스트가 조직적인 현실이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 인류의 종말과 영원히 함께했고 오베라우프 셰헤린, 오베라우프 세헤린이라는 직책은 그녀를 인도주의적 재앙의 주요 가해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료의 네트워크, 테러 속의 계층과 공모. 나치 강제 수용소 시스템은 고립된 개인이 아닌 인적 네트워크로 유지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폴켄라트는 상관들과 함께 기계처럼 정밀하게 작동하는 억압 시스템을 공고히 한 경비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녀가 군복을 입은 다른 여성들 그리고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들과 맺었던 관계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1941년 라펜스부리크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견습 생활은 도로테아 빈츠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녀보다 겨우 1살 많은 빈츠는 이미 수용소 내에서 잔혹 행위와 신병 훈련자로서의 역할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녀는 교실에서 가르치거나 서면 교본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순찰, 인원 파악, 검열 중에 실습을 통해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감독 해 폴켄라트는 간수의 권위가 통제 도구로서의 연민, 엄격한 규율, 그리고 집단 처벌의 부족에 기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종속 관계는 그녀의 이후 행동을 규정하는 틀이 되었습니다. 라펜스부리크에서 빈츠에게 배운 것을 그녀는 나중에 아우슈비츠와 베르겐-벨젠에서도 적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해 동일한 잔혹행위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폴켄라트의 경력은 아우슈비츠에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성 수용소의 수석 감독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장 어리고 가장 두려운 경비원 중 한 명인 이르마 그레제를 만났습니다. 그레제는 20살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수감자들 사이에서 사디스트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폴켄라트는 위계 질서에서 그녀보다 위에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보완적인 톱니바퀴처럼 기능했습니다. 전자는 조직하고 명령을 내리고 감독했고 후자는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잔혹한 열정으로 그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감정적으로 친구도 아니고 절친한 동료도 아니었지만 직업적으로는 서로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새로 도착한 수감자 선발과 같은 가장 어려운 과제에서 더욱 강화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수백 명의 여성들의 즉각적인 운명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그레제가 급진화된 청년을 상징했다면 후아나 보르마는 참전 용사의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녀는 1930년대 후반부터 여러 수용소에서 복무했으며 수감자와 동물 모두에게 가혹한 처사로 악명 높았습니다. 폴켄라트는 아우슈비츠에서 그리고 이후 베르겐-벨젠에서 그녀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보르만의 경험에서 비롯된 무게감과 이미 경비병 중 최고위직에 오른 폴켄라트의 공식적인 권위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효과적인 듀오를 형성했습니다. 오랜 복무로 단련된 베테랑과 그 가혹함을 이용하여 여성 수용소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할 줄 아는 지도자. 그들 모두를 압도하는 존재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그리고 이후 베르겐-벨젠 수용소의 사령관이 된 요제프 크라머였다. 크라머는 계산이 빠른 장교였으며
행정적 냉정함과 규율 강화 능력 때문에 벨젠의 짐승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폴켄라트를 승진시킨 것도 바로 크라머였다. 폴켄라트의 조직력, 그리고 주저없이 처벌을 내리는 의지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종속 관계이자 신뢰 관계였다. 크라머는 여성 수용소에서 수천 명의 수감자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녀는 그 역할을 무자비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했다. 베르겐벨젠에서 이 모든 여성들이 비극의 마지막 순간에 모였습니다. 크라머는 이들을 지휘했고, 볼켄라트는 여성 분대의 수장이었고, 그레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경비병이었고, 보르마는 끝없는 잔혹 행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이들은 제3제국의 마지막 몰락 속에서 권력의 핵심을 형성했습니다. 전염병과 기근이 수만 명의 수감자를 휩쓸고 지나가는 동안에도 여성들의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기능하며 처벌을 내리고 빈약한 식량을 배급하고 혼란 속에서도 터무니없는 규율을 유지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945년에 일어났는데 그들이 모두 영국군의 포로로 잡혀 벨센 재판에서 같은 피고석에 섰을 때였습니다. 붕괴된 정권, 벨센에서의 함락. 1945년 4월 17일 그녀가 체포된 사건은 그녀를 나치 여성 전범 중 가장 널리 기록된 사례 중 하나로 만드는 사법 절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영국군에 의해 그녀가 구금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베르겐벨젠 수용소가 해방된 후에도 그곳에 남아 다른 SS 대원들과 함께 새로운 군 행정관들이 명령한 매장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영국군은 즉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생존자를 인터뷰하고 수용소 내부 상황을 담은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했으며 목격자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그녀는 린치를 막기 위해 석방된 수감자들과 분리되었지만 독일 행정기록과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그녀의 신원과 역할이 빠르게 확인되었습니다. 벨젠 재판은 1945년 9월 17일 영국 점령 지역인 르네부르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영국이 나치 전범들을 상대로 조직한 최초의 주요 재판이었으며 이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법적 절차적 선례를 확립했습니다. 재판부는 영국 군 장교들이 판사로 구성되었고 검찰은 국제법 전문 법학자들이 이끌었습니다. 아우슈비츠와 베르겐벨젠의 여성 경비원 16명을 포함하여 45명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베라우프세 헤린이라는 직위와 살인, 고문, 그리고 학살 선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시사하는 풍부한 증언으로 인해 피고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그리고 집단살해 공모라는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위계적 지위로 인해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과 자신이 감독하는 경비원들의 행동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독일 행정문서는 두 수용소에서 그녀의 계급과 직무를 확인했다. 베르겐벨젠 해방 당시 촬영된 영상은 그녀가 시신 매장에 무관심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구체적인 고문, 살인, 그리고 굴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베라 피셔는 아우슈비츠에서 그가 자신을 너무나 잔혹하게 폭행하여 3주간 입원해야 했다고 선서해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고무곤봉으로 때리고 수감자들에게 탈진하여 사망할 때까지 극한의 신체 운동을 강요하는 등 고문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헬레네 헤르코비츠는 베르겐벨젠 수용소에서 3주 동안 지하실에 굶주림에 시달리며 갇혀 있었던 경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음식을 몰래 가져다 준 덕분에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녀의 증언에는 피고인의 처벌 방식과 가학적인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학살 대상 수감자 선별 과정에 참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생존자는 1,400명의 여성을 직접 선별하는 과정을 목격했으며 그중 300명만이 노동에 투입되었고 나머지는 가스실로 보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그들이 집단학살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 측은 나치 범죄자들의 거의 모든 재판에서 반복될 법한 주장에 의존했습니다. 개인적 책임 부인, 상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그리고 범죄에서 그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그들의 법적 전략은 그녀를 결과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그저 지시를 따랐던 하급 관리로 묘사하려 했습니다. 법정 증언에서 그는 규율 위반으로 수감자들을 가끔씩 때렸다는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그는 살인, 조직적인 고문 또는 학살을 위한 선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베르겐 벨젠에서 수감자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했으며 수용소의 위생시설 붕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 중 그의 답변은 양심의 가책이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가한 구타에 대해 질문받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여성들을 때린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때렸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만약 그들이 더 현명했다면 명령을 따랐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되었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의 허위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여러 생존자들의 일관된 증언, 독일 행정문서, 그리고 사진 증거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들은 그가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했으며 그의 범죄는 일상적인 명령 집행을 훨씬 능가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재판은 전 세계 언론에 광범위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영국, 미국, 유럽의 신문들은 증언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고 피고석에선 피고인들의 사진을 게재했으며 재판의 법적 함의를 분석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나치 집단 학살 조직에 가담한 것은 전 세계 여론에 충격을 주었고 전쟁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했습니다. 법원의 심의는 3일간 지속되었습니다. 판사들은 각 사건을 위계적 서열, 구체적인 증거, 그리고 범죄에 대한 자발적 가담의 정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일치된 증언의 풍부함과 그녀의 권위적 지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를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로 간주되었습니다. 1945년 11월 17일 영국 군사재판소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관들은 그녀가 아우슈비츠와 베르겐 벨젠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체계적으로 학살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어떤 상부의 명령도 받지 않고 스스로 극단적인 학대를 자행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형량은 교수형이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권위, 그리고 형량 감경 사유의 전무함을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정당화했습니다. 26세의 나이에 그녀는 연합군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최연소 전범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대체로 찬성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판결을 연합군 사법부가 반인륜 범죄를 다룰 때 성별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집단 학살 시스템에서 개인의 책임과 상위 계층의 법적 정당성이 무의미하다는 중요한 선례를 확립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보였던 것과 같은 무관심으로 형량 선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도 자비를 구하는 간청도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기본적인 도덕이나 인간적 가치와의 연관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인상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보안 조치해에 하멜린 교도소로 이송되어 처형을 기다렸습니다. 영국 당국은 나치 지하 조직의 구출 시도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보복 공격을 우려했습니다. 그녀는 예정된 처형일까지 단 하나의 감방에 수감되어 끊임없는 경비를 받았습니다. 하멜린의 교수대 엘리자베스 볼켄라트의 최후, 니더작센주에 있는 중세 요새를 군사 감옥으로 개조한 하멜린 감옥은 벨젠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그의 마지막 행선지가 되었습니다. 1945년 11월 17일 판결 이후 몇 주 동안 그는 같은 재판에서 다른 13명의 죄수들과 함께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독방에 갇혔습니다. 감옥 시설은 나치 전범들을 수용하기 위해 특별히 개조되었습니다. 본관 건물과 별관으로 나뉘어진 건물에는 사형수들을 위한 감방이 있었는데 무장한 영국군이 상시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인접한 방에서는 사형 집행관 알베르 피에르 포인트가 사형이 집행될 교수대 설치를 감독했습니다. 피에르 포인트는 3대에 걸친 가문의 전통을 계승한 영국의 공식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전 영국에서 400명 이상을 처형했으며 1945년에는 영국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나치 범죄자들의 처형을 담당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처형 방식은 롱드롭 시스템에 기반했는데 수감자의 체중과 키에 따라 밧줄의 길이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즉각적인 경추 골절을 유도했습니다. 1945년 12월 하멜린에는 벨센 재판의 주요 사형수들이 수감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사령관이자 베르겐 벨센의 마지막 사령관이었던 요제프 크라머, 아우슈비츠의 하이에나로 알려진 22세 경비원 이르마 그레제, 여러 시설에서 근무한 베테랑 감독관 후아나 보르만, 그리고 사형수 여성과 다른 10명의 남성 피고인이었습니다. 12월 12일 수감자들은 다음날 아침 처형이 집행될 것이라는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모든 항소가 기각되었고 영국군 당국은 연합군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형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판 당시 그의 행동에서 보였던 것과 같은 감정적 무관심으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종교적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양심의 가책을 표하지도 않았으며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작별 편지를 쓰거나 사제들의 참석을 요청했던 다른 수감자들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1945년 12월 13일 아침 춥고 흐린 날씨가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감옥은 군 보안 저지선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영국 고위 장교들, 군의관들, 공인 언론 특파원들 그리고 법원 관계자들이 처형의 공식 증인으로 허가되었습니다. 피에르 포인트는 장비에 대한 최종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처형실에는 2명의 사형수를 동시에 처형할 수 있는 이중 교수대가 설치되어 있어 사형수가 여러 명일 경우 처형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중앙 레버로 제어되는 금속 함정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레버가 밧줄의 장력으로 인해 동시에 낙하와 목골절을 유발했습니다. 처형 순서는 이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성이 먼저 처형되고 그 다음 남성이 처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병참상의 고려와 여성 전범 처형에 관한 불문율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는 서유럽 사법 체계에서는 드문 절차였습니다. 오전 9시 34분 그녀는 감방에서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표준 회색 죄수복을 입고 2명의 영국 군인의 호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무관심했으며 두려움이나 후회 또는 어떤 뚜렷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묘사했습니다. 피에르 포인트는 그의 작업의 특징인 기계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십자가가 그려진 낙하문 위에 놓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등 뒤로 묶였고 규정에 따라 검은색 후드가 그녀의 몸에 씌워졌으며 밧줄이 그녀의 목에 단단히 조여졌습니다. 전체 과정은 30초도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에르 포인트가 레버를 당기는 순간 그녀의 시신은 순식간에 방 바닥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몇 분 후 군의관은 그녀의 사망을 경추골절로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26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그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보냈던 많은 수감자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 직후 이르마 그레제와 후아나 보르만이 처형되었습니다. 22살이었던 그레제는 벨젠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 가장 어렸습니다. 그녀의 어린 나이와 아우슈비츠에서 그녀가 겪은 극도의 가학성에 대한 기록은 그녀의 사건을 국제적으로 가장 화제가 된 사건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42살이었던 보르만은 여러 시설에서 복역한 강제 수용소 시스템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요제프 크라머를 포함한 11명의 사형수들이 처형되었습니다. 모든 처형은 피에르 포인트가 정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그는 3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처형을 완료했습니다. 영국인 사형 집행인은 나중에 하멜른에서의 처형이 사형수들의 기술적 사고나 방해 행위 없이 진행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처형된 사람들의 시신은 하멜린 묘지의 무덤에 묻혔는데 무덤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나치 추종자들의 순례지나 순교의 상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영국군 지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처형에 대한 언론 보도는 광범위했습니다.
영국 신문들은 베르겐 벨젠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강조하며 처형 과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언론은 이 소식을 재차 보도하며 여성 교도관들의 처형이 여성 전범에 대한 사법적 처우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가져온 상징적 충격은 단순한 사법적 차원을 넘어섰다. 나치의 테러 조직이 완전히 무너지고 홀로코스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했다. 그의 젊은 시절은 그가 저지른 범죄의 규모와 극명하게 대조되었는데 이는 나치식 조형이 어떻게 일반 시민을 집단 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도록 성공적으로 변모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하멜린 교도소는 1949년까지 전범 처형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에르 포인트는 그곳에서 영국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00명이 넘는 나치 범죄자를 처형했으며 이 시설은 점령 기간 동안 연합군의 정의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풍부한 증언과 증거 덕분에 가장 많이 기록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진 그녀의 죽음은 독일 시골의 평범한 삶에서 나치의 공포가 극에 달한 삶으로 이어진 그녀의 삶의 한 장을 확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태어나 제3제국의 청소년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고 강제수용소 체계의 위계 질서 속에서 성장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전범으로 영국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전체주의 정권이 어떻게 일반 시민을 집단 학살의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독일 여성 동맹에서 하멜른의 교수대까지 이어지는 그녀의 여정은 반인륜 범죄가 뛰어난 정치 지도자나 광신자들에 의해서만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말살 이념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하고 실행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저질러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유산은 개인의 죽음을 초월합니다. 그녀의 사건은 대량 학살 시스템에서 개인의 책임, 형사 책임 결정에 있어 성별의 무관성,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생존자 증언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법적 선례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절대적인 악에 대한 인간의 능력과 역사적 정의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홀로코스트 기록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